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에서 SF1 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한국기업평가에서는 구조화 금융의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각 자산별 특징 및 현황과 평가 방법론에 대한 교육 자료를 순차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구조화 금융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반론입니다. 강의의 순서는 먼저 자산 유동화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말씀드린 후 자산 유동화와 관련한 주요 위험 요소 및 신용평가 방안에 대한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이란 금융기관, 기업 등 자산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 중 일부를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유동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자산 유동화는 자금 조달의 관점에서는 자산 보유자가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자신의 신용도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가증권 투자의 형식을 통해 유동화 자산에 대해 간접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자산 유동화 외에 구조화 금융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구조화 금융이란 여러 가지 금융 상품과 유형 관리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금융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시장에서는 구조화 금융을 자산 유동화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의 일반적인 구조는 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별 목적 회사인 SPC에 자산 보유자가 현금화하고자 하는 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한 후에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유동화를 위해 설립되는 특별 목적 회사의 경우 별도의 수익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재무 활동도 통제된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유동화 증권의 상환 가능성은 전적으로 유동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유동화 회사는 특정 유동화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장과 상근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따라서 유동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계약을 통해 유동화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산관리자 및 업무 수탁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산 유동화의 거래 참가자들을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자산 보유자의 경우 보유 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당사자를 말합니다. 자산 유동화법에서는 자산 보유자의 자격을 금융기관, 공사 및 공기업, 상장 등록법인, 신용등급이 BB 등급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화법을 적용받지 않는 상법상 유동화 회사의 경우 자산 보유자의 요건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유동화 회사가 유동화 자산을 양수하지 않고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등 자산 보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유동화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자는 유동화 회사로부터 유동화 자산의 운용, 추심, 처분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거래 당사자를 말합니다. 유동화법은 자산 보유자, 신용정보업자 등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자에게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은 유동화 자산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데, 일반적으로 유동화 자산 채무자의 수가 많아 자산 관리에 전산 시스템의 지원이 필수적인 소매자산 유동화의 경우 자산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에, 유동화 자산 채무자의 수가 적은 도매자산 유동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산 관리자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자는 자신의 고유 재산과 유동화 자산을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법에서는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유동화 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유동화 자산에 대해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탁자는 유동화 회사로부터 유동화 회사의 일상 업무를 위탁받은 거래 당사자를 말합니다. 유동화법상 업무 수탁자의 자격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신용도가 우수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업무 수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동화 회사의 업무 수탁은 은행의 업무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증권사의 업무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증권사가 업무 수탁자 역할을 담당하는 유동화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 거래의 경우 은행을, 상법에 따른 유동화 거래의 경우 증권사를 업무 수탁자로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외 자산 유동화 거래의 참가자로는 유동화 자산 및 자산 보유자의 특성에 맞는 거래 구조를 자문하고 거래 참가자들을 연결함으로써 유동화 회사의 설립 및 유동화 증권 발행과 관련한 총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관사, 발행되는 유동화 증권에 대해 신용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유동화 증권 투자자에게 유동화 증권과 관련된 위험과 효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 회사, 유동화 자산의 평가 및 실사를 통해 유동화 자산의 실제성을 확인하고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회계법인, 유동화 거래의 법률적 타당성과 관련 계약서 작성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자산 유동화의 특징입니다. 자산 유동화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동화 증권의 상환은 유동화 자산의 현금 흐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유동화 증권의 경우 채무자인 유동화 회사가 유동화 거래를 위해 설립된 특별 목적 회사로서 별도의 수익 사업을 양육하지 않고 재무 활동이 통제되어 있어 유동화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유동화 자산으로부터의 원활한 현금 흐름 창출 여부가 유동화 증권의 상한 확실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산 유동화의 두 번째 특징은 구조적 유연성입니다. 유동화 증권은 거래 참가자의 니즈에 맞게 거래 구조의 설계가 가능한 맞춤형 금융 상품입니다. 동일한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도 자산 보유자나 투자자 등 거래 참가자의 거래 니즈에 따라 상이한 거래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며 자산 보유자의 유동화 목적이 자금 조달인지 재무 구조 개선인지 아니면 위험 이전인지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거래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목적의 유동화 거래인 경우에도 조달 규모가 우선인지 조달 비용 절감이 우선인지에 따라서 거래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동화 증권의 구조적 유연성의 원천은 신용 보강 수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의 세 번째 특징은 유동화 회사 또는 유동화 증권의 신용도가 유동화 거래 참가자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파산 전련된 구조이며 특히 유동화 자산의 원소유자인 자산 보유자의 파산으로부터 전련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산 전련된 거래를 위해서는 관련 위험 요인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파산 전련이라는 유동화 증권의 특징은 담보부 거래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 증권과 담보부 대출을 가정해 보면 담보부 거래의 경우 담보자산뿐만 아니라 자산 보유자에게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 위험의 관점에서 유동화 증권 투자자가 담보 채권자에 비해 항상 우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 보유자가 도산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청구권의 측면에서는 유동화 증권 투자자가 담보 채권자에 비해 확실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유동화 증권 투자자는 자산 보유자의 도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 자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한 반면 담보 채권자는 차주의 도산 시 법적 도산 절차에 의해 담보 자산에 대한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동화 증권과 일반 회사채를 비교해 보면 회사채는 발행 기업이 영업,
및 재무 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모든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지만 유동화 증권의 경우 발행자인 유동화 회사가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재무 활동도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만 의존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발행되지만 유동화 증권은 통상 일회성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자산 유동화 거래를 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크게 자금 조달과 재무 구조 개선, 차익 거래, 위험 회피를 들 수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통적 자금 조달 기법 이외에 유동화라는 대체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재무적 융통성이 제고되며 파산 전련을 전제로 한 유동화 거래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보다 우량한 신용 등급의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를 통해 레버리지를 낮추거나 재무제표의 개선을 달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장단기 금리 차이 등의 활용을 통한 차익 거래 추구를 위한 구조화 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CDS 거래 등을 통해 위험 회피 목적의 유동화 거래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동화 증권은 기초자산 유형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흐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자산이 유동화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현금흐름 창출이 용이하지 않은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을 기초로 한 유동화도 상당수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유동화가 가능한 기초자산 유형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현금 흐름 창출이 용이하지 않은 자산의 경우 현금 흐름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인 신용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의 유형은 기업에 대한 상환 청구인지 아니면 개인에 대한 청구인지에 따라 크게 도매금융과 소매금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산 유형에 따라서 각기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각 자산에 대한 신용평가 방법은 추후 세후 자산별 평가 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산 유동화 방식은 크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동화 전문 회사를 통한 유동화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유동화 회사를 통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 거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상 유동화법의 상당 부분은 유동화 거래를 제약하는 기존의 법률 조항에 대한 특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산유동화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유동화 증권의 발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감독기관의 다양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동화 시장의 성장과 함께 유동화 절차의 간소화, 유동화 비용의 절감 등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유동화법을 적용받지 않는 상법상 유동화 회사를 통한 유동화 위주로 국내 시장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유동화 시장의 주를 이루는 PF 대출채권 유동화, 싱글네임 CDO, 정기예금 유동화 등 차익거래 유동화의 경우 유동화법에 따른 특례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상법상 유동화 회사를 통해 유동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유동화 회사를 통한 유동화의 경우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못함에 따른 투명성 부족, 규제 보호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자산유동화법의 특례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대항요건 구비와 관련한 특례입니다. 채권 양도와 관련한 대항요건은 자산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기존 자산 보유자가 아닌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자 대항 요건과 양도인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양도된 채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대항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대항 요건의 구비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양도 사실의 통지 또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채무자의 수가 다수인 소비자 금융 채권의 경우 이러한 통지 승낙을 받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자산 양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제3자 대항 요건이 구비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산 유동화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제3자 대항 요건에만 해당되지만 소매금융에서는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 대항할 여지가 크지 않으며 구조적인 혼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일정 수준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무적으로는 채무자 대항 요건 구비를 강제하지 않고 자산 보유자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유동화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동화 거래와 관련한 주요 위험 요소와 신용평가 절차, 그리고 실무상 검토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화 증권 신용평가가 기업 신용평가와 다른 점은 신용위험 분석에 앞서 검토해야 할 위험 요소인 법률 위험과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유동화 거래가 자산 보유자와의 타산 전련을 전제로 하는 거래이고 서류상의 회사인 SPC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산의 양도, 계약서 작성 등 유동화 과정에 다양한 법률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조화 금융 상품인 유동화 증권의 속성상 개별 거래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구조적 위험도 존재하게 되며 유동화 회사의 현금 흐름은 유동화 자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화 거래에서는 유동화 회사의 자체 신용도를 분석하는 대신 유동화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분석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위험 분석의 출발점은 유동화 자산 자체에 내재된 법률 위험을 검토하는 것으로 채권 채무 관계의 적법성과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동화 자산의 발생 원인 계약, 즉 유동화 자산이 대출 채권인 경우 대출 약정서를, 매출 채권인 경우 공급 계약서의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계약 내용의 분석을 통해 유동화 거래 시 법률 위험을 촉발시킬 만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유동화 자산의 발생 원인 계약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동화 자산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의 관점에서는 유동화 자산의 상환 조건, 그러니까 만기일, 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검토 사항이며 만기 연장 가능성 또는 조기 상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외에 유동화 자산의 담보권 등 부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담보권이 유동화 자산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 가능한지, 담보권과 관련한 법률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산 양도와 관련한 법률 위험 검토의 첫 단계는 유동화 자산의 양도에 법률적 제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동화 자산의 발생 원인 계약 자체에 양도를 제한하는 제한 조항이 있거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양도 제한을 해소하는 것이 유동화 거래의 선결 과제가 되며 원인 계약 자체에는 별도의 양도에 대한 제약이 없더라도 규제적인 측면에서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동화 자산의 양도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원인 계약뿐만 아니라 제반 법령상 자산의 양도 제한 여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동화 자산이
장래 채권인 경우 대법원 판례상 발생 개연성과 특정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자산 보유자의 파산 전련을 위한 트루세일 요건 충족 여부, 대항 요건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산 유동화와 관련한 두 번째 주요 위험 요소는 구조적 위험입니다. 구조적 위험에서 살펴볼 부분은 거래 상대방과 관련한 위험과 혼장 위험, 유동화 자산의 조기 상환 위험 및 여유 자금의 재투자 위험 등이 있습니다. 조기 상환 위험과 재투자 위험은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하며 여기서는 거래 상대방 위험과 혼장 위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상대방 위험은 금융거래에서 계약의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재반 위험으로 유동화 거래에서의 거래 상대방 위험은 유동화 거래 참가자가 유동화 관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유동화 증권의 상환 확실성이 저하될 위험을 말합니다. 유동화 거래의 거래 상대방 위험은 크게 거래 참가자의 부도 위험과 계약 이행 관련 분용 위험으로 대별되며 거래 참가자별 검토되는 주요 위험 요소와 검토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각 유동화 참가자별로 체결되는 계약서의 종류는 여기 기술된 표와 같으며 각 참가자별로 해당 역할에 맞게 관련 계약이 작성되어 있는지, 참여자의 의무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혼장 위험이란 유동화 자산 또는 유동화 자산으로부터 회수된 현금이 유동화 거래 참가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으로 통상 유동화에서는 유동화 자산의 운용, 추심, 처분 등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산 관리자의 고유 재산과의 혼장 위험을 의미합니다. 혼장 위험이 통제되지 않은 유동화 거래의 경우 신용사건 발생 시 자산관리자의 채권자 등이 유동화 자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파산 관련된 거래 구조를 설계하기 어렵게 되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유동화법 제11조는 유동화 자산을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유동화법 제12조는 구분 관리된 유동화 자산의 파산 전련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관리된 유동화 자산에 대하여 자산 관리자의 파산 전련성을 인정하는 유동화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동화 자산으로부터 회수된 현금이 자산 관리자 명의의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 현실적으로 구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산 관리자의 도산 시 유동화 회사의 배타적인 권리 주장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완벽한 혼장 위험 통제를 위해서는 유동화 자산의 해소 범인이 자산관리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유동화 회사 또는 신탁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사전적으로 혼장 위험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 절차는 개별 거래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통상 기본 구조 분석, 유동화 자산 분석, 유동화 계획 및 계약서 검토, 현금 흐름 분석의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본 구조 분석 단계와 계약서 검토 및 구조화 단계에서는 법률 위험과 구조적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통제 방안을 강구하는 작업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 유동화 자산 분석 및 현금 흐름 분석 단계에서는 신용 위험에 대한 분석과 신용 보강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 구조 분석 단계는 자산 보유자 또는 주관회사가 제시한 유동화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유동화 자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하여 유동화 자산의 특성에 부합하는 구조를 설계하였는지 여부와 제시된 유동화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유동화 자산 분석 단계에서는
유동화 자산 특성 분석을 통해 신용위험을 결정하는 주요 영향 변수를 선정하고 유동화 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 수준을 측정하게 됩니다. 신용위험의 측정은 소매금융자산과 도매금융자산별로 다르게 진행되는데 통상 소매금융자산의 경우 소액 다건으로 분산되어 대소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과거의 회수 자료를 기초로 통계 분석 결과에 기초해 신용위험 수준을 측정하게 됩니다. 소매금융자산의 대표적인 신용위험 측정 변수는 대손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손율을 기초로 목표 신용 등급에 상응하는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여 신용위험을 측정하게 됩니다. 반면 도매금융자산의 경우 채무자, 즉 기업의 부도 확률에 기초하여 신용위험을 측정하게 되는데 통상 채무기업의 신용등급이 도매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측정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계획 및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는 기본구조 분석 및 유동화 자산 분석 결과를 기초로 거래 참가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종 유동화 구조를 파악하고 결정된 유동화 구조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제반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위험 요소 통제 방안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현금 흐름 분석 단계에서는 유동화 자산 분석을 통해 측정한 유동화 자산의 신용위험 수준과 유동화 증권의 목표 신용 등급을 고려하여 적정한 신용 보강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목표 신용 등급에 상응하는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시나리오별로 유동화 자산의 현금 유입액과 유동화 회사의 현금 유출액을 추정하는 과정을 통해 목표 신용 등급별로 필요한 신용 보강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현금 흐름 분석의 핵심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많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차익 거래 딜, 예를 들어 정기예금 유동화나 단일 차주에 대한 채권에 기초한 리패키지 딜에서는 현금 흐름이 매우 단순하며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 초기 유동화 비용의 처리나 원천 징수의 납부 및 환급과 관련한 유동성 위험에 집중하여 현금 흐름을 분석하게 됩니다. 유동화 정권의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검토되는 내용들은 딜의 특성이나 구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게 파악해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며 빈번하게 검토되는 부분들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물론 딜 구조나 자산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위험 요소들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사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오른쪽 열에 제시된 각종 방안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재반 위험 요소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SF 전반적인 일반론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산 유동화와 관련하여 추가로 여쭤보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여기 표기된 제 전화나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